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5박 7일 일정으로 미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 이어서 이 바이든 행정부의 두 번째 국빈이고 한국 대통령의 국빈 방문은 2011년 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에 12년 만인데요. 네, 핵심 일정인 한미 정상회담은 현지 시각으로 오는 26일 열릴 예정입니다. 오늘 미국 순방 일정 미리 좀 짚어보죠.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5박 7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대통령. 가장 중요하게 좀 생각이 되는 것은 무엇보다 국빈 방문이라는 점이고 많은 일정들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일단 그 의미를 먼저 좀 짚어볼까요, 저희? 예, 올해는 이제 한미동맹 70주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그것을 축하하는 방미는 오래전부터 예견이 됐지만 한 정부 수장이 이제 임기 중에 한 번 할 수 있는 국빈 방문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의 윤석열 정부와 이제 안보, 경제 협력 그리고 기타 분야에서의 협력 파트너로서 얼마나 중시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국빈 방문은 가장 높은 수준의 양국 관계를 축하하는 공식 행사고 그래서 초청 정부가 모든 경비를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이명박 대통령에 이어서 12년 만에 미국을 국빈 방문한다는 것은 그만큼 미국이 한국을 중시한다는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제스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들이 이제 이번 방미에서 나오게 될지 역시 굉장히 좀 주목이 되고 있는데 좀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시는지요? 이제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축하의 자리, 두 번째는 실무의 자리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가 한미동맹 70주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빈 방문을 통해서 한국과 미국이 안보 동맹국으로서의 그동안의 협력을 상호 치하하고 앞으로 더 지속해서 강력한 협력 관계를 모색하겠다는 것을 확인할 자리로 보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정상 간의 만남이기 때문에 양국의 공통 관심사와 이익 그리고 한국과 미국의 핵심 국가 이익을 논하는 자리가 당연히 돼야겠죠. 네. 그래서 이번 그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은 일종의 이제 점을 잇는 지속적인 차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냐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마지막에 2021년 5월 21일에 정상회담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때 공동성명이 발표가 되었는데 그 내용이 사실 충분히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그 1년 후에 다시 같은 날짜 1년 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얼마 안 돼서 바이든 대통령과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했죠. 예. 그리고 한미 공동성명이 다시 나왔는데 그 내용이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이 있고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나온 합의 내용도 대부분 반영이 됐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글로벌 공급망 교란으로 시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두 번의 정상회담의 결과를 이번에 실천하는 그런 자리로 예상이 됩니다. 예, 많은 의제들이 논의될 걸로 보이는데 하나씩 짚어보자면 일단 국방, 연합 방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확장 억제에 대해서 공동으로 기획하고 실행하는 부분까지도 같이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거를 이번에 좀 명문화하겠다라는 것까지도 밝혀졌는데 한국과 미국의 시각 차가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있다고 할 수도 있고 없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있다고 한다는 면은 뭐냐면은 미국 정부의 일관적인 입장이 뭐냐면은 미국의 핵은 미국의 군 통치권자인 미국 대통령이 독점적으로 사용을 한다. 이것은 나토 회원국과 그리고 아시아의 동맹국가에서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핵무기 사용에 관한 어떤 기획, 그다음에 시행 이것에 대한 전적인 권한은 미국이 가질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예외가 없다는 것인데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좀 논란이 되는 발언을 하셨죠. 그런 식으로는 한국 국민들이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 안심을 할 수 없으니까 미국의 이제 핵 전략에 관해서 한국이 참여하는 방안을 이제부터 모색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또 언론에 이야기했죠. 네. 그래서 이제 중간 단계에 어떻게 한미 양국이 한국이 이런 북핵 위협에 대한 우려를 적절히 해소할 수 있으면서도 미국이 계속 견지해온 미국이 중심이 되는 미국 핵 전략을 고수할 것인가 이것이 논의될 것인데 네. 이 핵 확장 억제력을 미국이 한국에 제공한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 공동 성명에서도 명시가 됐습니다. 미국은 모든 가용 가능한 전략 자산을 동원해서 네. 한국에 핵 확장 억제력을 제공한다고 하였고 네. 이 내용이 1년 후에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공동 성명에서도 다시 명시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이런 명시된 내용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금 계속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은 핵 확장 억제를 어떻게 구체화할 것이냐, 구체화라는 키워드가 계속 언론에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이것을 한국 정부가 미국에게 이제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전략 자산의 거의 상시 배치에 준하는 수준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정말 미국의 핵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상시 배치를 하거나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미국의 핵 전략에 한국이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또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네.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사실 양쪽이 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나토식의 핵 공유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토는 다수의 회원국이 있는 그런 집단 안보 체제이기 때문에 한미 동맹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두 번째는 독자적 핵무장을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미국은 이제 한국에 대해서 전략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것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또 진보 정부가 이제 만약에 다시 집권을 한다면은 네. 이 전술핵을 배치했을 때 그것이 혹시라도 잘못되지 않을까, 또 북한과의 어떤 그 핵협상에서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 입장에서 본다면 미국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한다고 했을 때 전략적 차원에서는 합리적일지 모르지만 국내 정치와 여론의 맥락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사는 아파트 옆에 네. 미국이 전술핵을 재배치하고 북한이 이것을 정밀 타격을 하겠다고 위협을 한다면 거주자인 저로서는 굉장한 우려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권도 어느 정당도 이것을 감내할 수는 없죠. 중국도 북한도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어떤 것이 구체적으로 미국의 핵 확장 억제력을 한국에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를 양국 정상이 이번에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이 참 많이 다루고 있는 이 구체성에 대해서 어떤 이제 이야기들이 나올지 역시 저희가 계속해서 주목을 해봐야 되겠고요. 일정 중에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이 미군 수뇌부로부터 우리 대통령이 직접 정세 브리핑을 받을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고 어떤 내용들을 보고받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 한미연합사의 구호가 같이 갑시다죠. 그래서 한국과 미국은 이제 안보 공동체가 되었다. 가치 공유 국가로서 공동의 안보 위협에 대처한다는 것이 이제 정상 수준에서 합의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군부에서 실질적으로 실천을 한다는 것을 이번 방문을 통해서 미국이 한국에게 구체적인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네. 예. 한미 정상회담 지금 말씀해주신 안보적인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나와야겠지만 또 국민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경제, 뭐 사회, 문화 다양한 부분이 있어요. 특히 경제 쪽을 생각해 본다면 IRI 그리고 미중이 패권 경쟁 속에서 글로벌 공급망을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어떻게 좀 잘 마련해 줄 것이냐 이 부분을 바이든 대통령과 잘 협의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양국 정상은 사실상 그 지난 2년 동안 그 합의한 내용을 실천하는 그 적절한 시기를 기다려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예상을 뒤엎고 일어났지 않습니까? 작년 2월 24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1년이 넘게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한미 양국이 문재인 정부 때부터 합의한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다시 확인한 내용을 실천하는 데는 큰 변수가 그때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합의했던 어떤 경제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이런 협력 사항이 예. 그동안 미뤄져 왔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린다면 굉장히 긴 리스트에 이제 합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예. 양국은 첨단 반도체, 친환경 전기차용 배터리, 인공지능, 양자 기술, 바이오 기술, 바이오 제조, 자율 로봇을 비롯한 핵심 신흥 기술을 보호하고 진흥하기 위한 민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고
공급망 생태계 내 당면한 도전과 장기적인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계속 협력하기로 합의하였고, 그다음에 선진 원자로와 소형 모듈형 원자료의 개발과 전 세계적 배치를 가속화하기로 합의하였고, 네. 우주 분야에서 항공 우주 분야에서의 한국의 기술 개발을 미국이 지원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네. 2년 동안 이것이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그 정상회담을 통해서 어떻게 이런 약속된 사항, 경제 분야에서 첨단 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실천할 것인가가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다음 날에는 미 상하원 합동의회 연설에 나서게 됩니다. 우리 대통령이 이제 합동 연설을 하게 되는 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10년 만이죠. 여기선 어떤 이야기들이 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한미동맹이 70년을 지속했고 앞으로 경제 동맹과 가치 동맹으로 어떻게 진화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국이 그 제한 없는 지원과 협력을 하겠다는 내용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상하원 의회 합동 연설은 굉장히 중요한 행사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전 일본 아베 신조 총리가 이 상원 합동 연설을 미국의 총리로서 처음 했을 때 오바마 행정부였죠. 그때 아베 총리가 그 태평양 전쟁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과거를 넘어서 미국과 일본은 진정한 우방국으로서 미래지향적으로 협력을 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했고 그것을 미국 의회가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은 이제 태평양 전쟁에 대한 그런 어두운 그림자를 떨칠 수 있는 기회로 이 일본 정부가 최대한 활용을 했죠. 네.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사실 군사 동맹이 이렇게 70년이라는 긴 시간을 지속하는 것은 세계사에서 전례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탁월한 사례를 축하하고 이 정신과 이 현실을 어떻게 하면 더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를 미국 국민에게 솔직하게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지금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한미 동맹 70주년이잖아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연설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그 70년 동안이나 한미 동맹을 이렇게 굳건하게 가지고 가고 있다는 것 어떤 의미, 어떤 또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까? 이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초청으로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을 했었죠. 그리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상하원 합동 연설과 비슷하게 우리 국회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 대목 중에 인상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북한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한미 동맹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그 찬란한 성공 사례다. 이 정권 사이에서 경쟁에서 볼 때면 이 한국의 그 명확한 성공 사례가 북한에게는 특히 정권에게는 무엇보다도 강력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네. 이런 한국의 발전을 가능하게 했던 한미동맹 그 역할과 그 가치에 대해서 양국 국민과 정부가 동의하고 어떻게 이것을 발전적으로 진화시킬 수 있는지 또 한 차례 이제 70년의 역사를 위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지를 양국 정부가 논의해 봐야 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이 이번 이제 미국 방문 기간에 참 많은 이제 일정들이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특별히 좀 어떤 일정에 좀 기대를 하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저는 이제 정부가 긍정적으로 큰 일을 했다고 평가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많은 우려를 했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네. 우리 한국 기업, 특히 2차 건전지 생산 기업과 전기차 생산 기업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었는데 다행히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앞두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미국 정부와 행정부와 타결을 했다는 것을 좀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물론 100% 만족스러운 그런 사례는 아닙니다만 일단 그 2차 건전지 생산에서 그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금지하고 있는 중국산 그런 재료 핵심 광물의 네. 그 캐소드랑 에노드가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생산 핵심 광물인 캐소드랑 에노드는 이 원산지를 따지지 않겠다. 24년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2차 건전지 생산 기업들이 어떻게 본다면 이제 숨통을 틔웠죠. 24년 말까지는 이런 핵심 광물 제공 국가를 다변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생겼습니다. 네. 이것이 굉장히 그 눈에 띄는 성과고 두 번째는 이제 전기차입니다. 현대자동차가
미국에서 전기 자동차를 판매할 때 미국 그런 전기 자동차 생산 기업과는 달리 7,500달러 정도의 그런 그 세금 혜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판매할 때는. 네. 하지만 모든 법안은 입법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IRA가 중시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미국 기업의 이런 그 육성에 더해서 친환경입니다. 그래서 한국산 전기차지만 전기차의 미국 내 판매를 막는다면은 이 친환경 정책에는 걸림돌이 된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산 전기차가 미국 시장에서는 판매할 때는 이런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지만 미국 딜러를 통해서 리스를 할 때, 대여를 할 때는 미국산 전기차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현대 자동차의 조지아 전기차 생산 공장이 2025년 완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그나마 조금 더 버틸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 이런 면으로 본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에 앞두고 가장 우려됐던 사안 중에 하나인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대해서 우리 한국 기업들을 어느 정도는 보호하는 조치가 이미 취해졌다. 그런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현대차나 삼성 등 4대 그룹 총수도 이번에 또 동행한다고 전해줬고요. 또 방문 기간 중에 보스턴에 방문해서 하버드 대학교 가서 이제 뭐 케네디 스쿨에서 정책 연설에도 나선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을 좀 하게 될까요? 미래지향적인 이야기를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과 미국이 첨단 기술 그리고 사이버 경제 분야에서 협력을 할 것이라는 내용을 이 젊은 세대에게 학생들에게 강조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위해서 취해진 조치 하나는 이제 한일 관계의 복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한일 관계 복원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하면서 이야기한 것은 우리가 우리 사회의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이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복원을 해야 된다. 걸림돌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미래 세대를 위한 이제 한미 관계를 추구하는 것도 이번 국빈 방문의 중요한 주제가 당연히 돼야겠죠. 네.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어떤 문화 행사, K-컬처, K-팝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는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선도 주자가 될 이제 새로운 세대를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대통령이 이제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 가능성을 언급한 것을 두고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조정관이 오늘 지원에 감사하다라는 뜻을 밝혔기 때문에 이 이야기도 이제 의제에 다뤄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느 정도 수준의 이야기가 좀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한국에게 가장 중요한 국가는 이제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도 미국도 아니죠. 한국이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제 러시아와 미국 사이에서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그런 인명살상이라든지 비인도적인 행위를 규탄하는 한국 입장에서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굉장히 고민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유럽 연합 국가들은 이미 향후 12개월간의 150mm 포탄 100만 발 이상을 우크라이나에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으로서도 우크라이나 사태를 그냥 모른 척 할 수만은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국 정부의 입장은 일관됩니다. 대량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0만 발의 150mm 포탄을 미국에게 판매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 대여를 결정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주체적으로 한다면 언제든지 우리는 미국에게 그 포탄 반환을 요청할 수 있고 미국은 그것을 실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직접적인 군사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나토 회원국이라든지 미국을 포함한 그런 국가들과 같이 직접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판매하거나 제공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한국과 러시아 간의 이런 관계가 파탄 국면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시기상조다. 아직도 한국의 이제 전략적인 입지는 계속 그 유동적이다. 하지만 이제 인류 보편 가치인 인권이라든지 생명 보호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견고하기 때문에 네. 이 차원에서 한국 정부 할 일은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이번 윤석열 대통령이 언론 인터뷰에서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가 아직까지 그렇게 파탄되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했지만 사실 우리나라와
러시아 측의 뭐 입씨름이라고 해야 할까요? 사실 좀 공방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이 이 러시아 위협에 대해서 한국은 미국이 방어를 약속한 동맹이다. 뭐 이런 입장도 내므로써 한국이 조금 더 미국과 확실하게 가고 러시아와 척을 지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는데 꼭 그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이실까요? 아까 이제 보도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일정 중에 예. 미국 군 수뇌부가 직접 한국 대통령에게 가장 높은 수준의 안보 브리핑을 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한국과 미국의 안보 동맹의 수준이 얼마나 높은 것이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겠죠. 그 차원에서 본다면 미국도 비록 나토 회원국 차원의 동일한 형태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은 아니지만 미국이 요청이 있을 때 한국이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존중하였다. 그리고 구체적인 방안으로 이것을 실천하였다는 것은 이미 높이 평가하는 것이 이번에 커비 그 대변인의 발언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입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북한은요, 군사 정찰 위성의 발사를 이제 예고를 했기 때문에 조만간 발사를 하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좀 움직임을 보고 계시는지요? 예, 그런 예상의 근거는 지난해 12월에 김여정 부부장 명예 담화문이죠. 우리가 언제 하겠다고 하고 못한 것이 있었는가? 보면 기다리면 알 것이고 지켜보면 볼 것이다고 이야기했고 그때 정찰 위성의 그 실각 발사를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김정은 총비서의 뜻을 받들어서 나온 담화문이기 때문에 그만큼 비중이 높다고 하겠습니다마는 북한 입장에서도 이런 제7차 핵실험을 포함한 그리고 장거리 탄도미사일 실험이라든지 정찰 위성의 실제 각도 발사 같은 전략적 카드를 함부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 측에서도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점을 뭐 예상을 해본다면 언제가 좀 유력하시겠어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반미 전후가 될 가능성도 있지만 예.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그 후과를 북한이 과연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북한 수뇌부에서도 굉장히 깊이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4일부터 5박 7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하게 되는 윤석열 대통령 방미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